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자신을 중상모략한다고 입장을 낸 것도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작심 발언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기와 관련한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아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감이라며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진실 규명에 전념해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룸살롱 술 접대 주장을 저희 JTBC가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일행 중에 검사들과 변호사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망자가 오후 4시 기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한 해 독감에 따른 사망자가 3천 명에 달한다며 고령층은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 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없는지 밀착 카메라에서 진단해봤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휘권 행사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한 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은 하늘이 준 신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한 5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킨 지 사흘 만입니다. 이런 조치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다만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법적 절차로 다투지는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불가피한 수사 지휘였다고 정리한 사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은 하늘이 부여한 신권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이 왕과 신하의 관계로 대해 부하라는 표현이 나왔을 뿐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놓고는 번민을 했고 부득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부인이 60억 원 넘는 재산을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윤석열 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안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란 얘기도 안 합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윤 총장을 의식해
부인의 미술 전시회에 거액을 후원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공세란 주장도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을 가족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 수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놓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윤 총장은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자신을 불러 선처 방법을 물었고 자신은 야당이나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는 만큼 사퇴를 한다면 조용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주장을 놓고 박 전 장관이 부정청탁을 한 게 아니냐 공격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 장관은 총장에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JTBC에 당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 내용도 없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보고도 없이 후보자 가족 강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시기나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은 건건이 여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고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라며 과거엔 자신한테 안 그랬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의는 법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놓고 벌인 설전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답변을 중간에 끊자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기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나온 윤 거 총장은 있습니까? 역공을 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을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여당은 이런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하지만 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비교하며 윤 총장을 감쌌습니다.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충돌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입장문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 총장과 검찰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라며 특검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계된 사람들이 수탁에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었지만 특검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줄다리기만 벌이다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윤석열 총장은 특히 라임 사건 수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이 야당 관련 의혹은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며 사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은 라임펀드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총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반발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19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김 전 회장 입장문 중 또 논란이 된 건 현직 검사들에 대한 룸살롱 접대. 윤 총장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못 받았고요. 제가 16일 날 처음 기사가 나서 법무부가 감찰을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뇌물이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이게 수사 대상 아니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했고요. 결국 라임펀드 사건을 놓고서 민주당과 윤 총장은 선명한 입장차만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현직 검찰 수사관 특수통들의 검찰 비리 게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분들 한동훈 밑으로 해서 다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여당은 오늘 국감에서도 우회적이지만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총장께서 11월 5일 날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갑자기 남부지검장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하지만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원도 있었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국정감사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지금 멈춘 상태고요. 8시 반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부임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고 최근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인데 유감스럽다며 수사팀은 흔들리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검사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입건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전혀 우리가 아직 안 바가 없습니다. 박 지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첫머리에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숙고의 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기 등의 범행이 본질이라며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서로의 유불리로 계속 비판하고 있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말고 지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건들은 이미 총장이 회피해왔던 사건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아직 그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팀이 그 유흥업소를 취재했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검사들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고 한 곳입니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검사가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3명의 검사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들이라고 재반박한 상태입니다. JTBC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종업원들은 김 전 회장이 이곳을 자주 왔다며 고향 때문인지 곡성 오빠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그날의 술자리를 안다는 종업원들도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특이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방을 3개 예약했습니다. 비밀 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으로 부르는데 모두 예약했습니다. 검사들은 비밀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올해 4월쯤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찾아왔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한 번 와서 가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검사랑 밑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영장 없이 오셔서 영장도 없이 왜 왔냐고 했고 그때 제가 가게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가져가고 김봉현 씨 그 부분 때문에요. 이들은 1년이 넘은 일임에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억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술자리에 직접 참석했고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종업원 B씨를 만나보려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 내용에 간접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종업원들은 지난 4월쯤 업소를 찾아온 검찰 관계자들의 질문 내용도 기억했습니다. 검사가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을 잘 아는 종업원은 일주일쯤 뒤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JTBC가 만난 종업원들은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온 시점을 지난 4월쯤으로 기억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4월 23일 체포됐기 때문에 그 전일 수도 바로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한 6, 7명 왔나 그래요. 남부지검에서요? 네. 당시 검찰 사람들은 김봉현 때문에 왔다며 김 전 회장의 카드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검사들도 업소에 손님으로 다녀간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팀에서 검사들이 출입했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은 없나요? 그렇죠. 물어봤죠. 뭐라고 했나요? 몇 날 며칠 그 사람 이름으로 카드가 긁혔는데 온 적 있느냐고요. 이날 현장 조사는 1시간 넘게 이뤄졌고 CCTV는 오래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오면 술자리를 함께하는 종업원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이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B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한 종업원이 변호사와 함께 가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봉현과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증빙 자료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걸로 들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종업원 B씨는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동료 종업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JTBC에 공보 규정상 수사 상황에 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이 진술을 하기 전에 수사팀이 검사 접대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된 게 지난 4월 23일입니다. 바로 구속돼서 수원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라임 관련 수사로 남부구치소로 간 건 5월 25일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때부터 술 접대 의혹을 수사팀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4월에 검사들이 다녀갔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종업원들의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들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특이한 방식의 술자리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전현직 서울 남부지검장들은 이번 달에 자필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전부터 의혹의 존재를 알았거나 기존 수사팀이 검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사장들이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가 이를 언제 알았는지 수사팀이 보고를 안 한 건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겠고 저희도 취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어제 신 기자를 포함한 저희 법조팀이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자필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접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지목된 A 변호사의 입장 오늘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7월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현직 검사들이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이게 A 변호사가 해왔던 주장입니다. 어제 두 번째 자필 문서에 대우조선해양수사팀 동료라는 문구까지 더 들어갔는데요. 그 뒤 A 변호사의 입장을 더 들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필 문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A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변호사는 건강 문제로 지난 5월부터 업무를 접었다면서 검찰에서 종이 한 장까지 싹 다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사표가 정식 수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후속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법무부는 금명간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수사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졌다는 신고가 오늘도 속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후 4시 기준 확인된 사망자는 25명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일주일 동안 접종을 멈추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사망자 소식부터 정진명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9살 남성은 어제 오후 목욕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 독감 백신을 맞았고 당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함께 백신을 맞은 부인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독감 백신을 맞은 경남 통영의 78살 남성과 창원의 79살 남성도 각각 목욕탕과 자신의 집에서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경남에서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4명 나왔습니다. 서울과 전남, 경북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의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 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고 자료도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질병관리청에 보고도 하고. 다만 일부 사망자 유가족은 독감 접종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감 말고 다른 건 아빠가 더 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건 평소와 다르게 했더니 하나도 없었는데 딱 독감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숨진 70대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백신과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숨진 80대의 1차 부검 결과도 마찬가지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달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끝나고 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는 특별한 것은 발견을 어제 못했다.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보건당국은 숨진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병원을 찾는 발길이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 넘게 접종하던 한 병원에선 접종자가 사흘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의사협회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접종을 멈추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병원입니다. 병원 앞이 한산합니다. 며칠 전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장사진을 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건물 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입구부터 접종실까지 늘어서 있던 대기줄도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접종실이 나오는데요. 접종실도 평소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작은 소파가 있습니다. 항상 비어 있었는데요. 지금 접종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JTBC 최승훈 기자입니다. 접종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앉아 계실까요? 접종 끝나고 어지럽거나 좀 이상이 있을까 봐 2-30분 정도 쉬어가려고 잠깐 앉아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걱정도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코로나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독감 맞고 좀 안 좋은 반응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좀 앉아 있다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동네 병원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거의 전화가 수십 건 이상으로 계속 문의 전화가 왔다면 오늘은 거의 문의 전화는 거의 없었고.
접종 중단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안 입장은 갈립니다. 의사협회는 독감 백신 접종을 내일부터 일주일 멈춰달라고 정부와 일선 병원에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망한 적이 없잖아요. 최소한 안전성 조사 시간이라도 갖다 접종을 중단하자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사망자가 나온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병원에 백신 사용 보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백신학회는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엇갈리는 입장에 정작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백신 국감이었습니다. 야당은 백신 접종을 멈추고 전수조사하라고 했고 여당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한 해 독감 사망자가 3천 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고령층은 꼭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백신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접종 사업을 중단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며 접종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해 독감에 따른 국내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일단 접종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층은 꼭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단 현재 사망자와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또 숨지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독성 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 안에 톡신과 균이 양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톡신 양이 많은 걸 맞으면 이렇게 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청장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 중이나 아니면은 식약처의 검정을 통해서 톡신 독성 물질에 대한 건 다 걸리게 되고 무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제조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1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입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이 또 확산의 고리가 돼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대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간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병동 보조사 1명과 가족들이 감염돼 4명이 됐습니다. 병원은 의료진과 직원 1,200여 명을 모두 검사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19 환자는 121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다시 올랐습니다. 의료기관이 구멍이 됐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여러 지역의 요양병원,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SRC 재활병원에선 오늘만 감염자가 20명 추가돼 총 106명이 됐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과 병원 종사자 확진도 54명입니다. 병원 전체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재활병원 전체를 격리했습니다. SRC 병원은 아직 최대 잠복기에 내에 있으며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의 한 병원과 안양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가족 4명이 감염됐고 병원과 요양시설로 전파가 이어져 누적 확진자는 26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만 놓고 보면 최근 2주간 3명 중 1명이 이렇게 병원이나 요양병원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과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 요양병원에서 무증상 상태인 종사자 1명의 감염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보려고 이렇게 복도에 줄을 섰습니다.
네, 줄 서서 제비 뽑기까지 한다고 전해드렸던 서울의 이런 전세난이 일부 지역의 이야기가 과장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에는 전셋집이 몇 채씩 올라온다는 건데요. 전세 사정이 정말로 어떤지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가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서울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왜 그런지, 지역마다 차이는 없는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물은 거의 뭐 실종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좀 매물 몇 개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던데. 한두 개 있는 매물들이 거의 이제 중개업소들이 중복해서 올리다 보니까 2,000세대가 넘는데 평형별로 전체 다 따져도 뭐 5개 안쪽이에요. 8팀. 복도에 쭉 줄 서서 우리도 봤어요. 6시부터 가서 제일 1등으로 보려고. 주인이 다 끝까지 보여주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겠다 그랬어. 왜 이렇게 전세가 없을까? 요번에 바뀌었잖아요. 2년 연장으로. 거의 다들 연장했어요. 원래 나와야 되는 물건이 많이 없어졌죠. 여기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들은 마포구 공덕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만세대 규모인데 전용 59제곱미터 전셋집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7팀이 이 집을 보겠다고 예약을 해 놓았는데 6시 반에 온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7시 반에 손님들은 다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래도 되는 거냐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한 9팀, 10팀 주소 그냥 집안 보고 계약하래요.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대흥동인데 대흥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용강동, 염리동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주인이 신혼부부만 된다. 아니면은 뭐 가족은 몇 인 가족만 된다. 인구 300만 명이 집중된 서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동 제비뽑기 전세에서 떨어진 주민은 아직도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직원으로 전세 오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사진 나오는 바람에 줄서 있었잖아. 근데 못 얻고 있어요 지금 집을. 양천구 신월동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게 거래됐습니다. 도심에선 전셋집을 더 찾기 어렵습니다. 전세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노출되기 전에 전세 매물이 소진되고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 어느 지역도 전세난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건설 폐기물이 섞인 논에서 자란 벼를 브랜드 쌀로 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5달 동안 현장을 추적했는데요.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논에다가 폐기물을 퍼부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중순 경기도 한 골재 공장 입구, 덤프트럭 한 대가 나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로 들어가더니 싣고 온 검은 진흙을 쏟아냅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곳까지 검은 진흙이 쌓여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지에도 검은 진흙이 퍼부어집니다. 2.5m 높이로 쌓여 있는 건설 산업 폐기물 무기성 온입니다. 한 움큼 떼어서 만져봤더니 이 갯벌처럼 찐득찐득하고 습기가 많아서 찰흙처럼 쉽게 뭉쳐집니다. 무기성 온이는 건설용 모래를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 진흙입니다. 화학약품이 들어가 중금속 오염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지에 묻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오염 폐기물이잖아요. 농지의 형질 자체를 오염시키겠다는 건데. 원래는 경작지였던 곳인데요. 이렇게 폐기물 흙이 묻혀있는 곳 바로 옆에는 아직 추수를 끝내지 않은 벼농사가 한창입니다. 이 일대는 모두 벼를 키우는 논이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무기성 온이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처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농지에 묻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통해서 하려면 대당 40에서 60만 원 정도, 불법적 처리하는 경우는 대당 20만 원 내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연으로 보면 약 한 10억 정도 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전국 골재 업체는 약 200곳, 경기도와 인천에만 67곳, 전체 33%가 몰려 있습니다. 취재진은 5월 모내기철부터 최근 벼 수확철까지 경기도 5개 시군에 폐기물 흙이 묻힌 농지를 추적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폐기물인 걸 압니다. 이 위에다가 뭐 심겠네요. 뭘 심지고 내년부터 노인네들은 모르지. 하루밖에 안 된 거지. 우리가 먹는 거 결국은. 경기 남부권의 유명 브랜드 쌀 산지 중 한 곳입니다. 곳곳에서 콘크리트 조각과 벽돌도 발견됩니다. 아 이거 농사 좀 먹기 나빠서 이거 해놓은 거야 이거. 이거 아주 배만 잘 되는데 개 없는 새끼야 그 새끼. 선생님 손주들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 해요. 지난 5월 경기 남부권의 또 다른 브랜드 쌀 생산지. 덤프트럭들이 폐기물 진흙을 논에 버립니다. 5달 만에 다시 가봤더니 누렇게 익은 벼가 자라있거나 수확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농지에다가 그렇게 성투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사항이에요. 화학 폐기물 진흙에서 자란 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사된 건 없습니다. 폐기물이 매립이 되고 어떤 작물이 자랄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스스로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박빚을 지고 현실에서 도피할 목적으로 북한으로 갔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해경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모 씨가 잦은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최근 1년 3개월 동안 온라인 도박으로 7억 4천여만 원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박 등으로 진 빚이 3억 9천여만 원에 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종 직전까지 꽃게 대금을 입금받아 도박에 썼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채무 등으로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분석한 표류 경로도 공개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조류를 받고 바람을 받으면서 표류를 했다면 대체로 5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면 북한 연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씨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씨가 평소에 도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월북 증거론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소견서도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한 건 월북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TV에 나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홍보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의사 여에스터 씨가 출연한 홈쇼핑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차례 불법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맞게 제가 직접 배합을 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의사는 자기 제품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한 의사 이경재 씨가 나온 방송도 방심위가 2차례 적발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원료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직접 검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인이 나온 방송 196건이 제재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2건에 의사 11명이 돌아가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습니다. 문제된 발언 횟수를 따져보니 한의사 최서영 씨가 18번, 정형외과 의사 김용욱 씨는 16번, 비뇨기과 의사 이무현 씨는 14번 순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 걸 비과학적으로 부풀리고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못 뛰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생기고. 광고성 발언을 하거나 딱 2번만 치료고 다 회복돼서 지금은 목 아픈 거 해결되고 발목 아픈 거 해결되고 과장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된 겁니다. 남은 인생이 이제 완전히 20대 같은 그런 성기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방송사만 심의 제재를 받을 뿐 보건복지부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를 칭하면서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지만 프로그램만 제재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된다. JTBC 고승혁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북 봉화의 군부대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7명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크리트가 채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내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도울 구원투수로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이 아니라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 안주하지 말고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유세가 소용이 없을 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단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and his friends.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한마디로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Their per capita death toll is just 1.3% of what ours is. They probably used it to, I don't know, prop up a wobbly table somewhere. We don't know where that playbook went.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히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승부처인 6개 주요 경합주는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 양상인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4년 전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로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자신이 이겼다고 맞받았습니다. He said he will not be our president. But before that he said he will not run. He didn't know me. Then I ran. 바이든 후보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열릴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두 후보가 마지막으로 맞붙는 1대1 대결은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좌우할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도심 곳곳에 싱싱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걸 타고 도로 위를 달려도 될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직접 킥보드를 타고 달려보면서 어떤 상황들이 위험한지 또 앞으로 어떤 걸 갖춰 나가면 좋을지 미리 점검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고가도로 아래 지난 19일 오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전동 킥보드는 이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골목에서 나오던 굴착기 기사가 미처 이를 보지 못하면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반사경 등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장치도 전혀 없었는데요. 오는 12월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도 만 13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없을지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도든 도로든 종횡무진하는 전동 킥보드들.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데 사실 웬만한 자전거보다 더 빠릅니다. 속도만 믿고 신호가 바뀌어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런 인도에선 탈 수 없습니다. 자칫하다 보행자와 사고라도 낼 경우에는 곧바로 인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가해 차 운전자가 돼버리는 건데요. 형사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차도로 운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주변 사람들 다 인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주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런데 코너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도 앞으로 가는 게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 넘어지면 바로 다치니까. 뒤도 안 보이고 차에 치일 것 같고 아무래도 자전거보다는 이렇게 잘 흔들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도로도 많이 달달달 걸리고. 취재진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1km를 달려봤습니다. 주정차 차량들이 있거나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부딪힐 위험이 높습니다. 피하려고 보면 옆 차들과 간격이 좁아지고 차들이 속도를 줄여주지도 않아 위축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로 달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신만 차리면 인도를 다닌다고 해서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도로가에 나가면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백팔백중 다쳐요. 차들이 가다가 우회전에 쓰죠. 쓸 적에 뒤에서 그냥 총알처럼 이게 내달리면은. 오는 12월이면 전동 킥보드도 이런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인도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선 보행자나 이런 전동 킥보드들, 자전거들이 전부 뒤엉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도 거리낌 없이 타고 심지어 둘씩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헬멧을 쓴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아가 한번 타보라고 해서 한번 타봤는데 위험해서 그냥 탔어요. 저는 절대 안 타요. 아빠가 호기심에도 타지 말라고. 그래서 막 몰래 막 애들끼리 막 하하하 타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막 엄카 같은 거는 다 돼 있잖아요. 타실 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난 있는데. 왜 있니? 그러니까 타고 싶었던 적은 있는데 바뀌면 한 번쯤은 탈 것 같아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통이나 관련법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타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아기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이런 만 10세 이상 아이들이 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법을 준수를 할까 모르겠고 준수를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위험성은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친구들 보행자도 많고 차도에 달리게 되면 워낙 달리는 차도 많기 때문에 중학생 1학년은 그 정도의 대처를 못할 것 같아서. 이용자가 더 늘면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본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앞으로는 거리에서 더 흔해질 겁니다. 하지만 사고를 낼 경우 차 운전자가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다는 점은 사각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고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리포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로 부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던 때였죠. 자, 부축적 과정에서 혹시 영향력 행사한 적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이죠.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니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윤 총장이 답변에 난색을 표하자 김진애 의원, 윤 총장이 부인을 감싼다, 두둔한다 생각했던 걸까요? 갑자기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하는 듯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자, 2012년 나이 53세 12살 어린 김건희 씨와 결혼했던 윤 총장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상기된 듯 이렇게 반박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일 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뭘 좀 일을 도와준다. 그런 자료나 뭐 무슨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자, 윤 총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김 의원도 더는 몰아세우진 않았는데 자, 앞서 67인데도 아직 사랑을 모르겠다던 사랑 무지론자, 사랑 초보자 김진애 의원 알고 봤더니 사랑 박사 사랑꾼이었습니다. 자, 이 책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5년 전입니다. 사랑에 독해져라 현실에 흔들리는 남녀관계를 위한 김진애 박사의 사랑훈련법. 저런 책을 저술했던 겁니다.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책 207페이지를 보니까요. 상대의 괴로움을 알아줘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마라. 남들도 다 겪는 거라고 하지 말라면서 상대를 한없이 품어주라는 사랑 박사의 조언도 했더라고요. 자, 사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예, 민주당 재선 강훈식 의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보가 중계 안 보시는군요. 카메라 기자들은 의원님들 핸드폰 액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자, 오늘 산자부 국감장 좀 보여주시죠. 예, 강 의원 회의 중에 저렇게 계속 뭔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의원을 뒤에서 촬영한 사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옆자리에 고민정 의원과는 달리 거의 그냥 액정에 빨려 들어갈 듯 눈을 붙이고 있죠. 보아하니 똑같은 블럭 3개를 맞춰 없애는 퍼즐 게임, 꿈의 땡땡이란 게임이라는데 자,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강훈식 의원 3년 전 국토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퍼즐 게임, 캔디 크러땡을 하다가 보십시오. 책상 밑으로 저렇게 몰래 핸드폰 넣어서 하는 모습. 자, 이런 전적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림 맞춰서 팡팡 터트리는 이 퍼즐 게임 중독성 있는 건 알겠지만 여긴 지금 국감장이지 않습니까? 자, 2012년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애니팡 하다가 걸려서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자, 입이 10개여도 100개여도 할 말이 없죠. 오늘 SNS 사과문 올렸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아주 혹독하게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핸드폰에서 그 게임 앱 지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볼썽사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에 대한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한 거죠. 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윤모 산자부 장관한테 그 감사 보고서 읽어봤느냐 물으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요. 경제성 조작한 증거는 여기에 지금 자료로 다 나옵니다. 자료 다시 한번. 그 자료는 저도 잘 읽었고요. 자, 바로 그때 듣고 있던 민주당 송갑석 의원 산자부 장관 이하 간부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죠. 그러자 저는 공영이랑 진행하는 게 뭡니까? 회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만은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 맞춰.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의사진행만은 내가 하고 있다니까.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사태질입니까 사태질? 누가 사퇴해줬어 누가? 한번 보세요. 사태질이야. 예? 감사 결과 어디가 나와 있어 이게? 조용해 주십시오. 감사 결과 어디가 나와 있냐고? 예, 이 덕분에 오전 국감은 정회가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민 한 명이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팔 곳곳에 상처와 멍이 생긴 주민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서 공사장들을 들여놓으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여럿 나왔는데요. 국방부는 오늘 들여놓은 장비는 사드 발사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그마한 한 아이가 인형이 나오는 좁은 통로로 기어 들어갑니다. 갖고 싶던 인형을 집어들고는 다시 통로를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어째 뽑기 기계가 열리질 않습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4살 아이가 인형 뽑기 기계에 갇혀버렸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기계를 탈출했습니다. 트위피아, 이번 달 초 스위스에서 태어난 한 여자 아기 이름입니다. 이름 안에 이렇게 와이파이 단어가 들어가 있죠.
T-Wifi라는 현지 인터넷 업체가 아기 이름에 회사 이름을 넣어서 지으면 18년 동안 인터넷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고 광고했기 때문인데요. 아기의 부모는 18년 동안 아낀 인터넷 비용을 모아서 딸이 성인이 되면 차를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이 팔을 뻗어서 진공 청소기처럼 흙을 빨아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베누라는 소행성에 도착해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탐사선은 다시 이 샘플을 들고 지구를 향해서 3년 동안 3억 킬로미터를 날아올 예정인데요. 태양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개울을 건넙니다. 풀숲과 돌무더기길, 또 눈밭을 가는데도 넘어지지 않죠. 험지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내부 센서만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또 스스로 학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잠시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최 기자, 8시 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8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돼서 조금 전인 8시 50분쯤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국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오늘 국감은 상당히 늦게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늦게 끝난다는 거군요. 오늘 국감은 하루 종일 관심을 받을 만큼 많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장 이슈가 된 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해서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고요.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 사기범의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울분을 충분히 풀어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시 추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조사를 받다가 폭행을 당해서 숨진 피의자를 놓고 윤 총장의 표현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2002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총장이 사퇴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검찰의 술 접대 책임론을 꺼내 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소리 그리고 거센 발언들이 오고 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태도가 그거예요. 사과하세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를 했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 압박이 굉장히 거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소힘을 다하라고 했다고 공개를 한 겁니다. 민주당의 공세와 또 추 장관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JTBC에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입장이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또 국감 때만 해도 야당이 주로 윤 총장을 비판했고 여당이 감쌌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네요. 네, 지난해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에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개혁적인 총장이 될 것이라고 그때만 해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날선 공세를 펴거나 또 윤 총장의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발언 시간을 주거나 또 추 장관과 비교를 하면서 훨씬 더 예의 바르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정치라는 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진영 논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특혜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서울대에서 이 논란에 대한 결정문을 냈는데
그 내용을 놓고 다시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여권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특권이고 특혜를 행사한 엄마 찬스입니다. 그죠? 최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나 전 의원 아들이 이름을 올린 연구 발표문 중 하나는 경미하지만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이런 기조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연구기회를 준 것 자체에 대해선 문제 삼기가 힘들다는 취지에서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그 기회가 편향돼 있다는 게 문제지 그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나 전 의원은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 야당은 서울대 교수로서 강의는 하지 않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급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업무 방해 등을 해서 지금까지 직위 해제가 됐다가 한 2,880만 원인가요? 좀 받아가시는 분이 조국 교수로 파악되는데 교수들의 그 직위 해제 후에 이렇게 계속 그래 월급은 나가고 있고. JTBC 최승기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차 전 의원을 지난 14일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간 지난 4월 토론회에 나가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류터미널을 오가면서 택배 상자를 지역 터미널로 옮기던 노동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유가족을 만나봤는데요. 한 번 출근하면 2, 3일씩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물류터미널입니다. 주로 수도권을 담당하는 곳으로 하루에 이곳을 거치는 택배 상자가 170만 개에 달합니다. 39살 K씨는 2년 전부터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이곳 물류터미널과 다른 지역 물류터미널을 오가며 택배 화물을 날랐습니다. 집집마다 물건을 배달하기 전 관할 터미널로 나르는 이른바 간선 업무를 한 겁니다. 옥천 허브도 또 내려가기도 했고 대전 허브도 내려가기도 했고요. 길에다가 그냥 주차하시고 차에서 쪽잠 자고 차에서 밥 먹고.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택배 물량이 늘었습니다. 고개를 겨우 들어왔는데 오후 2시쯤 들어왔는데 상차 때문에 또 4시에 나가가지고 애들 1시간 보고 가고 싶다고. 같은 날 또 출근해 이틀 뒤인 토요일에야 퇴근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도 밤새워 일하다 결국 20일 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터미널에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이어지자 CJ 대한통운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K씨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택배 노동자는 산재 적용이 가능한 특수 고용직이지만 K씨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주지만 CJ 택배만 전담해서 운송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된다. 한편 경남 진주에서도 어제 뇌출혈로 쓰러졌던 40대 택배 기사가 오늘 결국 숨졌습니다. 올 들어 숨진 택배 노동자는 모두 15명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렇게 고된 일에 시달렸던 택배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망 원인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열흘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 쿠팡 측은 택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했고 과로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 JTBC 취재를 종합해보면 쿠팡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쿠팡 70 물류센터 소속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장 씨의 죽음이 택배 분류 등의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이 나흘 뒤 반박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장 씨가 포장재를 보충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다 과로사로 숨진 다른 택배 노동자들과 업무가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동료들의 말은 다릅니다. 실제 장 씨가 맡은 역할은 물류센터 내 모든 일을 보조하는 이른바 워터였습니다. 카트도 옮기고 박스도 옮기고 중간에서 그냥 잡다한 일을 그냥 다 같이 여기 좀 느리니까 뭐 한번 해줘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장재 같은 이런 거 뭐 바구니 나르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닐 박스 날라주고 덕준의 일에 20분의 1도 안 돼요. 쿠팡 직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덕준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유가족에 따르면 장 씨는 추석 연휴에도 숨지기 전날 일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또 쿠팡 측은 장 씨와 같은 단기 노동자는 원하는 노동 업무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장 씨처럼 워터의 경우 업무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가슴을 두드리는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유가족은 쿠팡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쿠팡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마감이 딱 끝나면은 아이고 오늘 지옥에 살아났다. 아르바이트생은 뭐트나 이런 일을 못하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JTBC 여도현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넷 혁신 기업이 어느새 독점의 상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도 이른바 구글 규제법이 발의됐는데 JTBC 취재 결과 구글 측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이 법안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가 앱마켓에 컨텐츠를 올릴 때 구글뿐 아니라 다른 앱마켓에도 동등하게 올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습니다. 현재 구글의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63%, 애플의 앱스토어와 함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 코리아 측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 업체에 법안을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한준호 의원실의 대표 발의한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좀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좀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에서 나오는 매출이 큽니다. 업체들이 사실상 구글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건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이자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논란이 일자 구글 코리아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경찰이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LG전자 한국영업본부 공개 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중구에 있는 LG전자 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5달 넘게 관련 수사를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방침을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의 130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팩트체크 결과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일본 현직 의원이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라는 일본 자민당의 참의원이요. 어제 일본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내보내는 삼중수소가 실제로는 한국 월성 원전의 100분의 1, 130분의 1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의 출처는 지난해 12월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산케이 신문이 어떤 근거로 나온 발언인지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1,300억 베크렐, 그런데 월성 원전은 17조 베크렐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월성 원전보다 방사성 물질이 더 적다, 100분의 1이다, 뭐 이런 주장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에 한 해 동안을 기준으로요, 이 월성 1호기 배출수의 이 삼중수소는요, 23조 베크렐, 또 산케이 신문이 서브 드레인이라고 표현한 후쿠시마 배출수의 이 삼중수소는 1,300억 베크렐입니다. 정확히는 약 177분의 1이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원전의 배출수라고 하면 냉각수인데요. 이 냉각수는 핵연료와는 직접 닿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 오염 우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릅니다. 이 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로 중심부가 녹아내린 상태죠. 주로 냉각수 그 밖에 원전 지역으로 흘러든 빗물이나 지하수가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걸 흔히 알프스라고 부르는 특수한 이 제거 설비에서 정화 후에 일단은 저장 중입니다. 이 아베 전 총리가 100분의 1이라고 월성과 비교했다는 그 배출수는 사실 원전에서 배출했다고는 볼 수 없는 물입니다. 이 맨 아랫줄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멀리서 원전을 향해서 흐르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이 고농도 오염을 막기 위해서 미리 길목에서 뽑아내서 바다로 버리는데 바로 이 물을 말한 겁니다. 이 원자로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애초에 삼중수소가 많이 생성될 리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 뽑아 올린 지하수는요, 국내 원전처럼 고농도 삼중수소를 처리하는 과정도 따로 거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가 배출하겠다고 하는 건 쌓아놓고 있는 오염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이 엉뚱한 비교로 호도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다른 방사성 물질은 거의 완전히 정화가 가능하고 이 기술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이 삼중수소는 희석을 해서 물을 많이 타서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100분의 1이 아니라 외국 원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신뢰를 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도 쟁점인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좀 우려되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정화해서 이 삼중수소만 빼고는 다 없앴다, 이렇게 알려졌죠.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밝혀지면서 지금은 2차 정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지난 4월에 후쿠시마 상황을 점검한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대중에게 정보 공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 대응 TF에도 현재 입장을 오늘 물어봤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걸 일본에 계속 요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당에서 주한 일본 대사한테 국제사회와 좀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오늘 황사 때문에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또 지금도 내려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오후 2시 기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붉은색을 띠며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제곱미터당 서울은 154 마이크로그램, 광주는 2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대체로 나쁨 수준이었는데요.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현재 제주와 경상 지역 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제주와 경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북서풍은 차가운 공기도 몰고 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이렇게 고기압이 그리고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밤사이 고기압이 확장해서 점차 내려오면서 저기압과의 기압 차이가 커지겠습니다. 때문에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뿐만 아니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1도, 춘천은 영하 2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은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1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모레인 토요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